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자, 이제 항상성 끝났고요. 이제 방어작용 들어갑니다. 자, 방어작용 단어는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질병과 병원체. 질병이 뭐고 병원체가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몸의 방어작용. 자, 우리 몸에 병원체가 들어오면 이 병원체들을 막아내야겠죠. 우리 몸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질병과 병원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질병,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비감염성 질병,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염성 질병. 비감염성 질병은 병원체에 감염이 없는데 발병하는 질병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병원체가 원인이 아닌 거지. 그래서 그 외에 다양한 원인을 가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고혈압, 그리고 당뇨병이 있어요. 이런 질병의 원인은 환경이 원인이기도 하고, 유전이 원인이기도 하고, 생활 방식이 원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워낙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원인인지 밝혀내기 어려운 것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 감염성 질병은 병원체, 그렇죠? 병원체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감염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 오른쪽에 보면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하여 증식하는 것을 우리가 감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여야겠다? 병원체들은 일단은 생물이어야 하겠죠. 생물들이 들어와서 우리 몸속에서 번식하는 거야. 번식하는 와중에 우리 몸에 있는 조직이나 세포들을 파괴하기도 하고, 독성 물질을 분비해서 그래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생물이 아닌데 증식하는 애가 있지. 그게 뭐야? 바이러스란 말이야, 바이러스. 이런 아이들이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됩니다. 요거 하나 추가해서, 옛날에 광우병이 한참 이슈가 됐었는데 이 광우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웠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뭐야? 단백질 중에 프라이온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단백질이란 말이야.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은 생물이 아니잖아. 그래서 증식하지 않는데, 이 프라이온 단백질 중에 변형된 프라이온이 생기면 이 변형된 프라이온이 주변의 정상 프라이온을 변형 프라이온으로 바꿔버려. 이게 마치 어떻게 돼? 점점 퍼져나가서 증식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게 결국 광우병이나 사람의 뇌에 구멍을 숭숭 뚫는 그런 질병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최근 밝혀진 병원체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는데 변형 프라이온도 병원체에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감염성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첫 번째 뭐가 있고, 세균이 있고, 그 다음 바이러스가 있고, 그 다음 원생생물이 있고, 곰팡이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이 혈액이나 호천성 면역결핍증, 독감,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뒤에 각각의 병원체에 의해서 어떤 질병이 발생하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중요한 말이 나와 있는데, 병원체에 감염되면 그럼 무조건 질병이 걸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병원체에 감염된다고 해서 모두 질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몸에서 뭐가 일어나기 때문이야? 방어작용. 이게 일어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방어작용이 일어나면 감염이 된다고 해도 질병에 걸리지 않거나 감염된 사실조차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감염성 질병의 원인 병원체. 병원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 4가지를 알아볼 텐데, 첫 번째 세균이야. 세균은 핵막이 없고, 그 다음에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 핵막이 없고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없는 생물입니다. 어떤 생물이야? 단세포 생물이야. 하지만 얘도 생물이기 때문에 세포막은 있겠죠. 근데 세포가 막 안에 있는 세포질에 막으로 된 구조물이 전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상당히 원시적인 형태의 세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세포막 바깥에 뭐가 있어? 세포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세균들의 특징이야. 그리고 대부분 뭘로? 분열법. 이 말은 세포 분열이 곧 생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세포들을 원핵세포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원핵세포들은 전부 다 우리가 뭐라고 불러? 세균이라고 불러. 이게 영어로 뭐가 돼? 박테리아가 됩니다. 이렇게 원핵세포로 이루어진 생물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원핵생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세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생물들은 전부 다 핵막과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소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핵세포라고 불러요. 진핵세포는 세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아이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 뒤에 진핵세포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잠깐 진핵세포가 뭔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총 1만여 종이 존재하는데 모양에 따라서 나눕니다. 동그라면 구균, 동글동글하게 생겼지. 그 다음에 이렇게 길쭉한 막대 모양으로 생기면 간균. 요 밑에 보면 이렇게 길쭉하게 막대 모양으로 생겨있죠. 그 다음에 나성균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배 꼬여 있는 겁니다. 나선형으로.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세균 중에서 아주 일부만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킵니다. 모든 세균은 병원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세균들 중 일부만 뭐가 된다? 병원체가 된다. 우리 몸에 들어가서 증식을 굉장히 빨리 합니다. 세균들이 보통 1시간 이내에 2배로 불어나요. 분열법, 세포 분열 한 번 하면 분열이 얘네들이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거니까. 그리고 독소를 생성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들이 피해를 입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의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병 뭐 있냐? 세균성 식중독이 있습니다. 그럼 식중독 중에 세균이 원인이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리고 세균성 폐렴이 있습니다. 폐렴도 역시 세균에 의한 것과 그다음에 세균이 아닌 것에 의한 것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결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질이 있는데 이 이질은 원생생물이 일으키는 이질도 있어요. 아메바성 이질. 그래서 이것도 세균성 이질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위궤양, 위벽에 상처를 주는 질병이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잠깐 세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넘어갑시다. 이 그림을 보면 이 왼쪽에 있는 거 프로캐리오틱 셀 이렇게 써 있는 게 바로 뭐야? 박테리아라고 써 있죠. 이게 뭐야? 원핵세포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거 유캐리오틱 셀 이게 바로 뭐가 돼? 진핵세포가 됩니다. 원핵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생물은 박테리아 말 그대로 뭐야? 세균 이렇게 되겠고 진핵세포로 이루어진 생물들은 얘들보다 사실 여기 크기가 비슷하게 그려져 있는데 훨씬 큽니다. 이게 뭐야? 원생생물. 이건 지금 곰팡이라고 써 있는데 이런 애들을 균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곰팡이와 버섯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 그리고 식물. 자, 이런 애들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진핵세포로 되어 있어. 딱 봐도 이 원핵세포는 세포 안쪽을 보면 막으로 된 구조물이 전혀 없죠. 그래서 유전물질인 DNA가 세포질 안에 그냥 흩어져 있고 그 다음에 막으로 된 구조물이 아닌 리보솜만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매우 단순한 구조죠. 일종의 원룸이라고 보면 돼요. 방 하나에 모든 게 다 있어. 거실도 있고 욕실도 있고 다 있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애를 보면 세포막 안쪽에 막으로 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뭐가 보인다? 여기 핵막 속에 DNA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소포체 여기 골지체 여기 미토콘드리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뭐 분비 소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구획화되어 있습니다. 역할에 따라서 이게 나눠져 있는 것이 구역이 훨씬 더 진화된 형태의 복잡한 생물들 이걸 우리가 진핵생물이라고 부른다. 우리 인간도 뭘로 돼 있어? 진핵세포로 되어 있겠지? 진핵생물이 된다. 그래서 세균은 굉장히 작아요. 여기 보면 몇 배 확대돼 있냐면 식중독균 같은 경우에 17,000배, 이질균 같은 경우에 16,500배, 나성균 같은 경우는 16,000배 정도 확대해야 이 정도 사이즈로 보인다. 하지만 진핵세포는 한 1000배 정도만, 한 뭐 400배에서 1000배? 그 정도만 확대해도 이 정도 크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핵세포에 비해서 세균은 매우 작은 크기의 세포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겠죠. 다음 두 번째로
세균을 죽이거나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 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 항생제. 원래 곰팡이들이 세균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분비하던 물질. 이게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이죠. 세균들은 진핵세포하고는 구조가 매우 다르고 물질도 다르고 물질 대사 과정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집중 공격하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페니실린 같은 경우는 이 세균의 세포벽 있지. 이제 세균의 세포벽은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물질로 되어 있는데 이 세균의 세포벽의 합성을 저해하는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벽을 못 만들어서 애들이 번식을 못하는 거야. 그렇게 돼서 우리가 세균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항생제는 숙주에게 인간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세균만을 어떻게 특이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그 예로 뭐가 있다? 페니실린, 엠피실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생제를 너무 남용하면, 왜냐면 우리 몸에 세균이 굉장히 많거든. 그 대부분은 해롭지 않은 세균들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유익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균들하고 공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수하고 우리 몸에 공생하고 있는 세균수하고 거의 비슷해요. 100조개 정도의 세균과 우리는 같이 공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세균들의 무게를 다 합치면 1kg에서 2kg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양의 세균들이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거지. 우리가 항생제를 남용하게 되면 이렇게 무해하거나 아니면 유익한 세균들까지 죽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빈자리에 해로운 세균들이 들어와서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세균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것도 매우 안 좋습니다. 그게 항생제 남용이 안 좋은 이유야. 그 다음에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는 세균이 원래는 전체 세균들 중에 아주 극히 일부였는데 우리가 항생제를 지나치게 사용하게 되면 내성이 없는 세균들이 싹 죽으면서 내성이 있는 세균들이 오히려 번식을 많이 해가지고 그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는 거지. 세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전에 좀 했기 때문에 학기 초에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크기가 무지하게 작다. 세균보다 크기가 훨씬 작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 구조가 아니지. 매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 여기 그림을 보면, 아래쪽에 그림을 보면 뭐가 있어? 핵산, DNA 또는 RNA겠죠? 그리고 단백질로 된 껍질. 이렇게 두 가지로만 돼 있어요. 스스로 물질대사 못하고 그다음에 반드시 숙주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얘네들이 숙주를 안에서 번식하고 숙주세포를 파괴하고 나오는 그런 과정 때문에 숙주가 굉장히 피해를 그리고 손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숙주가 딱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동물 세포에 들어가면 동물 바이러스, 숙주가 식물이면 식물 바이러스, 숙주가 세균이면 세균 바이러스 이렇게 구분합니다. 또는 얘들이 갖고 있는 유전 물질이 DNA인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RNA인 경우가 있는데 DNA이면 DNA 바이러스, RNA를 갖고 있으면 RNA 바이러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질병, 감기균 이런 얘기 못 들어봤죠?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감기는 그 원인 바이러스가 매우 다양해요. 한 200여 종 정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는 계속 걸리는 거지. 왜냐하면 이번에 걸린 감기 바이러스하고 다음에 걸리는 감기 바이러스가 종류가 다르면 또 걸리는 거야. 그리고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걸리고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 홍역, 후천성 면역 결핍증, 간염,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질병이 매우 많습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야 돼야 될 거.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이 바이러스성 질병은 항생제로 치료 안 된다. 얘는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최근에 항바이러스제라는 것들이 개발이 됐는데, 그렇지? 이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가 증식을 못하도록 하는 건데, 바이러스가 워낙 단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왜냐하면 핵산을 우리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우리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만 제거하고 숙주세포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약을 개발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치료하기가 어렵다.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제거해 주기를 기다리고 그
그 전까지 건강하게 잘 버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보면 바이러스 사진이 나와 있는데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 이게 HIV, 그러니까 에이즈라는 질병을 만들어내는 원인 바이러스가 되겠고, 이거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 녀석은 독감의 원인이 되죠. 그렇죠? 여기 보면 15만 배, 10만 5천 배. 그렇죠? 아까 세균은 16,000에서 17,000배 정도 확대한 거였죠. 그렇지? 얘는 15만 배나 확대해야 이 정도 크기로 보인단 말이야. 그렇죠? 세균에 비해서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진핵생물 병원체. 진핵생물은 뭐다? 핵이 있는 애들. 원생생물, 그 다음에 균류, 그리고 동물, 그리고 식물,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원생생물이 뭐가 된다? 병원체가 된다. 그 다음에 균류 중에서, 균류는 곰팡이류하고 버섯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곰팡이류가 또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생생물이 일으키는 질병은 대부분 열대 지역에서 매개곤충 때문에 발생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질병이 뭐야? 말라리아. 이 말라리아 원충은 모기 몸에 들어가서 번식했다가 그 다음에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빨 때 다시 사람의 몸으로 들어와서 또 번식을 하죠. 사람과 똑같은 진핵 생물인데 적혈구나 아니면 간세포 속에 막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막 번식을 하고 다시 뚫고 나오고 이렇습니다. 굉장한 고열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막 40도를 넘나드는 고열에 시달리게 되고, 고열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엄청난 추위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덜덜 떨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질병이 있었어. 그래서 옛날에 이 질병을 뭐라 불렀냐면 학질이라고 불렀었는데요. 다행히도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이 말라리아 원충들은 그렇게 독한 녀석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치사율이 높은 말라리아 원충들은 열대지방에 삽니다. 아프리카 같은데. 열대지방에 여행 갈 때 주의해야 되겠죠. 그 외에 아메바가 일으키는 이질이나 아니면 아메바가 일으키는 수막내염, 그 다음에 수면병. 수면병은 채채파리라고 하는 파리가 옮기는데 이 원충을 트리파노소마라고 하는 원생생물이 있습니다. 얘가 사람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주로 사람의 신경계에 작용하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곰팡이입니다. 곰팡이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병 뭐가 있어? 무좀이 있죠. 그 밖에 뭐 있어? 이 곰팡이 포자들이 돌아다니다가 우리 소화기관이나 호흡기관으로 들어와. 그래서 폐질환, 뇌막염 이런 것들을 일으킵니다. 얘들도 치료가 매우 쉽지 않아요. 이유는 뭐겠어? 우리도 진핵생물, 얘들도 진핵생물. 그러니까 다른 점을 찾기가 어렵겠죠. 세균 같은 경우에는 매우 달라. 세균하고 우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균에게만 영향을 주는 그런 약들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반면 진핵생물인 이런 병원체들은 얘들한테만 영향을 주는 약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아. 기껏 약을 개발했다고 해도 우리 몸에 피해를 주는 것을 없애기 어려워요. 사람의 세포와 유사하다고. 이들만을 특이적으로 억제하기가 어려워. 얘들을 억제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사람도 역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총 4가지로 병원체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병원체들을 잘 막아야 되겠지, 효과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질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겠죠. 그래서 병원체를 효과적으로 막는 방법은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겁니다. 첫 번째, 호흡기로 감염되는 거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마스크. 그 다음에 오염된 물이나 오염된 음식을 통해서 감염되는 거,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물을 끓여 먹고 정수하고 하면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 음식은 잘 보관하고 상한 음식 먹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결핍증은 성접촉이나 수혈로, 그래서 얘는 직접 접촉이 아니면 감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에이즈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파상풍은 상처로 감염. 그래서 막 못에 찔리거나 이러면 파상풍 주사 맞아야 된다고 막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말라리아는 모기 같은 매개곤충으로 감염됩니다. 자, 피부 상처로 감염되는 건 상처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철저하게 소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매개곤충 때문에 감염되는 건 이 곤충들 방역을 잘해야 되겠지. 그런 것들이 있다. 밑에 사진 잠깐 보면 폐결핵을 일으키는 결핵균,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다음에 요 녀석들이 바로 뭐야? 말라리아, 원충. 그 다음에 이게 뭐야? 무좀을 일으키는 사상균이라고 하는데 실처럼 생겼다고. 그렇죠? 곰팡이들이 다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실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곰팡이들이 어디에 발톱이나 아니면 피부에 기생하면서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질병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질병에 대해서, 이런 병원체에 대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방어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우리 몸의 방어작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듣느라고 고생들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안녕.